며칠 전 외래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83세 김봉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깜박깜박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잇몸이 아프고 이를 씹을 힘도 없어지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 전문의로서 29년간 누적 20만 명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죠. 치아와 뇌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도 밝혀졌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뇌가 건강한 사람은 평균 치아 개수가 14개였지만 치매가 의심된 사람은 고작 9.4개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치아를 잃은 만큼 뇌의 건강도 빠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에다 교수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치아를 빨리 잃고 방치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배 높아진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치질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하루 3번 양치만 잘하면 된다고 믿어왔지만 잘못된 양치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고 그 결과 뇌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확률을 실제로 3배나 높일 수 있는 잘못된 양치 습관 3가지와 뇌까지 젊게 만드는 치아 관리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끼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장 오늘부터 바꾸시면 10년 후, 20년 후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군대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분들이나 오랫동안 밥 먹고 3분 이내 양치라는 말을 지켜오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이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노년기엔 오히려 독입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으로 변해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범랑질이 마모돼 치아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기나 달걀, 빵과 같이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한 노인은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양치한 노인보다 치아 침식 위험이 2.5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강하게 오래 닦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를 열심히 닦아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루 3번, 매번 5분씩 닦는 분들 중에 오히려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이 많습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단단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후퇴하고 입뿌리가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뜨거운 것, 찬 것,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초국 세모 칫솔로 하루 2번, 2분만 부드럽게 닦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닦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마치 달걀 껍데기를 닦듯 섬세하게 닦아야 합니다. 세 번째, 치간 칫솔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치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구강 문제는 충치가 아니라 잇몸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잇몸 염증의 80% 이상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칫솔로는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꼭 청소해야 하는 이유죠. 이걸 매일 일회만 해줘도 일주일 안에 잇몸 출혈이 사라지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꼭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헐거워도 너무 빡빡해도 효과가 떨어지니
치과에서 한번 상담받고 맞춤 사이즈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치아 관리가 중요한 진짜 이유와 더불어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아 관리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노년분들에게 귀중한 내용이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치아 관리가 중요한 진짜 이유. 평생 의료비를 1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치아 개수로 이렇게까지 평생 의료비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사실 남아있는 치아 개수가 많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뿐 아니라 전신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다. 일본 임상치주염학회나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이 치아를 상실하는 주된 원인인 치주염이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주염에 의해 발병되거나 악화된다고 추정되는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뇌경색, 당뇨병, 심근경색.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익혀두기만 해도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돼 2050년이 되면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했을 때 치주염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40세 이상부터 100세까지 약 60년 동안 아낄 수 있는 의료비는 얼마나 될까? 연간 평균 의료비 180만 원 곱하기 60년으로 계산하면 약 1억 원이 나온다. 만일 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만큼 노후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지 않을까? 건강한 치아와 뇌를 위한 습관 5가지. 첫 번째, 입호흡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입호흡이 입속 세균을 대량 증식시킨다. 왜 혀의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입속 세균이 증가할까? 혀가 본래 위치를 벗어나면 입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호흡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호흡을 계속하면 입속이 쉽게 건조해진다.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것을 먹이 삼아 입속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입호흡을 하는 사람의 입냄새가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늘어난 입속 세균은 치주염 등을 일으켜 뇌노화를 가속시킨다. 인간은 본래 코로 호흡하는 생물이다. 사람은 유아기에 입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코로 호흡하는 법을 배운다. 입은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 코는 호흡을 하는 기관이다. 호흡을 위한 기관인 코는 바깥 공기로부터 몸을 지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코털이나 코점막의 선모는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차단하는 공기청정기 기능을 한다. 또한 코는 공기의 수분을 보충해 면역력을 높이는 가습기 기능과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온열 기능이 있어 따뜻한 공기를 폐로 보내 폐의 면역력을 높인다.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1만 리터 이상이고 호흡 횟수는 2만 번 이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외부 공기를 몸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코의 방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인 입에는 방어 기능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호흡을 하면 여과되지 않은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그대로 몸속으로 침입한다. 이와 동시에 입속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입속 세균이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두 번째, 입술을 닫은 채 혀끝을 돌린다. 혀를 돌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입술을 닫은 채 혀끝으로 치아의 바깥과 입술 안쪽 사이를 크게 쓸 듯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린다. 한 바퀴 도는데 2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이다. 혀끝을 쭉 늘려 한 바퀴 돌린다.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각각 20회씩 돌린다. 놀랄 만큼 침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과 왼쪽 한 번씩을 한 세트로 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도록 하자. 간단해 보이지만 시작했을 당시에는 나도 10번을 넘기면서부터는 혀뿌리가 아팠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사이 50번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게 됐다.
혀 돌리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장소를 가리지 도하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나는 이동 중인 차 안에 서하곤 한다. 마음 내킬 때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가자. 가령 외출을 해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혀 돌리기로 침을 분비하는 방법을 꼭 활용해보자. 덧붙이자면 침에 포함된 파로틴은 성장 호르몬의 일종으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 80세를 넘긴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가 미우라 유이치로는 매일 아침 혀 돌리기를 100에서 150회나 한다고 한다. 미우라 씨의 뇌와 몸이 항상 젊은 이유는 혀 돌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많이 씹는다. 씹는 것으로 뇌의 쓰레기를 씻어낸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뇌에 자극을 주어 활성화하는 동시에 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씻어버릴 수 있게 뇌연료를 개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뇌연료를 활발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씹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씹기 위해 하루 종일 무언가를 계속 먹는다면 바로 살이 쪄서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껌 씹기를 추천한다. 껌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 수명을 지키면서 뇌의 쓰레기를 씻어버릴 수 있다. 껌으로 씹는 횟수를 늘리면 뇌연류가 증가해 효율적으로 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치아로 음식을 씹으면 뇌연류가 증가하고 그 자극으로 뇌가 활성화되면 반사신경,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이 향상된다. 예컨대 야구선수가 연습을 하거나 시합 도중에 껌 씹는 장면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불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는 신체적 민첩함과 함께 빠른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경기 중 껌을 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된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안정된 자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몸은 자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항중력근이라는 근육을 써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 항중력근의 하나가 바로 씹을 때 사용하는 씹기 근육이다. 다시 말해 비틀거리지 않고 항상 똑바로 서 있으려면 씹기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네 번째,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걸 피한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씹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현재 일본인의 평균 씹기 횟수는 일회 식사당 약 600회이다.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회 식사당 씹기 횟수가 17세기에는 약 2000회, 13세기에는 약 3000회, 선사시대에는 약 4000회나 됐다고 한다. 현대인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씹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까지 씹는 횟수가 감소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음식이 연해지고 먹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어쩌면 치매가 증가하는 데에도 이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치아가 약해져 씹을 수 없게 된 고령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부드러운 죽이나 수프 형태의 음식만 즐겨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어 뇌연류가 감소하고 뇌노화가 가속화된다. 이뿐 아니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종류가 한쪽으로 치우쳐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진다. 씹기가 생명 유지의 기본이라면 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건강한 삶에서 멀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씹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만 한다.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검진받는다. 치매보다 치과가 덜 무섭잖아요. 매일 제대로 양치질을 한다면 확실히 입속이 깨끗해지고 뇌도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아니면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황백색 플라크는 치아와 유사한 색을 띠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플라크가 굳어 치석이 되면 더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하고 있는 양치질이 적절한지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게 좋다. 치아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치열이나 닦는 습관에 따라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식사 후 4에서 8시간 정도가 지나면 플라크가 생기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24시간 뒤에는 딱딱한 치석이 된다. 한번 치아에 달라붙은 치석은 양치질로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과 전용기구로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내 노화를 멈추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평소 자신이 양치질을 잘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보자. 검진 결과 양치질을 올바로 하고 있다면 그대로 관리를 계속하고 양치로 다 제거하지 못한 치석은 추가 시술로 제거하자. 간혹 치과란 말만 들어도 드릴로 이를 가는 소리가 떠올라. 무섭거나 치과만은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료보다 예방에 힘쓰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치주염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가 막상 불편함이 느껴져 치과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잇몸과 치근이 약해진 상태여서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으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충치가 생겨 치과를 찾으면 치아 한 개당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한다. 이렇게 치료비가 비싸면 일반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예방치과 시스템이 매우 발달돼 있다. 치과의생사가 독립적으로 개업해 치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 가운데 치주염이나 충치로 치아를 잃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 치료치과에서 예방치과의 시대로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으면 생애 의료비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고 플라크를 제거한 사람은 28세까지는 총 의료비가 평균보다 조금 높았지만 49세가 넘으면서 평균을 밑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이 금액 차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의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은 정기적으로 치과 의사에게 치아를 관리받으면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비롯한 전신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과 정기검진을 하면 건강수명과 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북유럽에는 최소 연 2회 치과에서 플라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치아와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검진과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나가와 치과대학의 교수팀이 65세 이상의 일본인 4,425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단골 치과병원이 없는 사람은 단골 치과를 찾아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에 비해 평균 1.44배나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는 늙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한 생활 습관이 뇌를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2번 양치하고 치간 칫솔 1번 쓰는 일이 뇌를 맑게 하고 인생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실은 잘 모르는 얘기. 이가 아프면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기운이 빠진다. 이 단순한 진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치아 하나, 잇몸 한 줄이 지켜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자극도 줄고 자극이 줄면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가 무섭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시작점이 되는 이 반관리는 생각보다 소홀하게 여기시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단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매주 책 한 권을 곁에 두듯 오늘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끼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내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관리 습관을 바꿔라를 읽고 김 씨가 그 전화를 받은 건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느닷없이 걸려온 번호라.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인지 잠깐 의아했지요. 그런데 받은 뒤에야 알았습니다. 옛 직장 동료 박 씨였습니다. 김 씨는 순간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마디는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갔지만 대화가 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잘 지낸다며 요즘 잘 나간다고 소문 들었는데 나한테 딱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어? 김 씨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번에 거절하기도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다고 솔직히 밝혔는데 그 순간 박 씨가 툭 내뱉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이런 거 갖고 그러지 않았잖아. 김 씨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사실 딱 그때 화가 확 치밀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성격상 막 소리치거나 정색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헛웃음으로 넘겼죠. 근데 집에 오고 나니까 그게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와요. 왜 내가 변했다고 뭐라 하는 거지? 한편으론 내가 정말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막상 무례한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그러다 그냥 웃으며 얼버무리고 말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하나 억울함이 치솟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뒤집혀 밤새 잠을 설치던 김 씨는 다음날 아침 저와 통화하며 이 말을 써보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박 씨가 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소리를 하면 이렇게 말하겠노라고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를 준비해 두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너 진짜 변했다는 말에 당황해서 내가 무슨 하고 해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옛날엔 안 그랬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내놓으면 흐름이 바로 바뀝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니까요. 상대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식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이 말을 쓸 기회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홀가분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너 아직도 그거 해? 하긴 내가 어디 가겠어 같은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릴 때입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못된 말을 하면 차라리 거부하기라도 쉬운데 교묘하게 밑도 끝도 없이 비꼬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열렸는데 어떤 친구가 넌 뭘 해도 세상 잘 안 바뀌지.
하면서 웃는 등 듣는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말투 말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 조금 지나치시네요. 참 미묘합니다. 엄청 세게 들리진 않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순간 아, 내 말이 선을 넘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꼭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씀 조금 지나치시네요 하고 던지면 상대도 금방 느낍니다. 농담이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미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70대 이모가 이런 식으로 곤란해하다가 농담이잖아. 왜 그렇게 민감해라는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집에 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 조금 지나치시네요 하고 권했는데 한 번 해보고 나서 훨씬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당황했는지 당분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에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라고 넘어갔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런 식의 비아냥을 안 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애매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가 은근슬쩍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걸 티내기도 힘들 때 말이죠. 가령 예전에는 서로 일도 주고받고 좋게 지냈는데 이제는 세월 흐르니 그 나이에 뭘 일하든가 요즘은 내가 더 잘 나가니 너도 좀 맞춰 하는 식으로 위아래를 두려워하는 경우요. 직접 막 너 변했다는 말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나를 낮춰보는 태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상대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분명한 목적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려는 거라면 여기서 목적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별 이유 없이 습관처럼 나를 압박하려고 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72세 윤 씨라는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오랜 지인인 박 씨가 나 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윤 씨는 우물쭈물하다 넘어가곤 했대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이런 말을 권했습니다. 그 말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박 씨가 그냥 너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사니까 에이 몰라 하며 대충 얼버무렸고 윤 씨는 그제야 기분 나쁜 감정을 조금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도 별 생각 없이 그러는 거구나. 나도 괜히 숙여만 있을 필요는 없구나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이 세 가지 말을 요약해보면 첫째,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둘째, 그 말씀 조금 지나치시네요. 셋째, 그 말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같이 거칠게 화내지 않아도 무례에 대처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역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럴 땐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 입장에선 좀 불편합니다 하고 깔끔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언성 높여 다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큰 싸움으로 가면 내가 더 지치니까. 한 번 이건 아니구나라는 신호만 주고 거기서 끝내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두 번만 해봐도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싸우고 감정 상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한다면 내가 계속 마음고생이고 밤에 뒤척이게 되죠. 그러니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마디 딱 내놓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난 좀 겁난다. 내가 말하면 더 큰 문제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무례한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는 쪽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계속 그 짓을 반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두 번만 단호히 대처하면 그 상대가 다른 데 가선 또 그러더라도 적어도 나한텐 함부로 못하게 돼요. 결국 내 마음 건강도 지켜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속 편한 인간관계를 위한 현실 조언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 한 권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복수를 하는 방법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한 말이라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강가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햇살을 맞으며 신선노름하고 있으면 알아서 적의 몰락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이 구절에는 세상 이치가 들어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과 상대가 끼친 해로움 때문에 황폐해진 내 인생을 복구하는 법. 복수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갈 것. 위 글의 함축된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움은 고독을 낳는다. 복수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일종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그 힘이 강력해 미움의 주체에게 피해를 준다. 미운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똑같이 대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올 뿐이다. 물론 감정을 사귀고 괜찮은 척 살아가선 안 된다는 말도 맞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 가슴속 응어리를 푸는 방법은 복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목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은 하수의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멸의 길로 가는 복수를 끝낸 사람의 마음엔 구멍이 생긴다. 원의의 대상이 사라졌어도 폭탄의 불씨는 살아있다. 눈은 넉나간 사람처럼 초점이 없으나 눈동자 속에 시퍼런 칼날이 서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혹은 복수의 대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당한 만큼 되돌려주자라는 일념이 삶을 지배한다면 종국에는 나락이다. 삶을 지탱하는 요소가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미움이기에 나의 내면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절벽으로 내몰거나 혹은 동굴 속에 가두는 일이다. 두 번째, 진정한 고수는 나에게 집중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수의 복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나를 고갈시키지 않는 삶의 이유를 살아가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평상심을 유지해야만 좋은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야 어떻든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미래까지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는 점차 잊히고 결국 인생은 내 앞에 해결책에 가까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내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해. 나에겐 먹여 살려야 할 내가 있어라는 마음가짐을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울분 토해내기, 복수심을 동기부여로 치환, 내 인생의 집중이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외부의 반응은 저절로 얻게 된다. 누가 봐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섰을 때 소문은 친애하는 적에게 알아서 퍼진다. 상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알이 꼴려 몸부림칠 것이다. 충혈된 눈으로 염탐하면서 초라한 본인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다. 그러다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처럼 절망의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셈이다.
그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홍조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몰락하는 상대를 관망하면 된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세 번째, 내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본인 눈에도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못된 인성으로 세상을 업신여긴 업보라 해야 하나. 태어난 김에 살다가 담당 카운터를 만나버린 걸까? 세상은 의외로 공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눈치 못 채는 선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최악인 벌을 받게 된다. 구태여 손에 때를 묻히지 않고서 내 인생의 향방만을 예측하면 된다. 유태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그러니 이 글조차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향해 달려가는 데 집중하라.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 3가지. 첫 번째, 그러라 그래. 특정인이 또 일을 저지르고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면 그러라 그래 마인드가 필요하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더 놀랄 일이 남았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말자. 괜히 남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자. 두 번째, 내 탓을 하자.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은 애써 차단하자. 나보다 더 못됐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편이 좋다.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남을 우습게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 환경 탓에 내가 온 나쁘게 걸려들고 만 것뿐이다. 쓸데없이 자기 비하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인간관계 같은 해답이 없는 문제는 때로 남 탓을 해야 해결되기도 한다. 세 번째,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 어떻게 하든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타인의 무심하고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는 것 같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타인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자.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약속을 이중으로 잡지 않는다.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면 두 약속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혹은 약속 상대끼리 하는 사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더 여럿이 어울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의외의 인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 구성원 중 초면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쾌할 수 있다. 단둘이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약속을 겹쳐 잡으면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는다. 평소에 안부를 절대 주고받지 않던 사람에게서 잘 지내? 라고 연락이 온다. 어디서 근황을 들었는지 내 신변의 변화에 축하나 위로의 인사를 건네기까지 한다. 이럴 때 이어질 만한 말은 너, 이 물건 살래? 인 확률이 높다. 그 밖에 종교 권유, 결혼식, 장례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띤 인사로 정말 순수하게 안부를 묻는 경우는 드물다. 필요해서 건넨 명목상 안부 인사인 것. 오랜만에 연락해줘서 달갑게 받고 싶지만 꼭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연락하지 말라 하고 싶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평소엔 결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서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 있으면 자랑삼아 수다를 떨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이말저말하며 징징대는 것.
물론 내 소식을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알리고 상대의 소식도 전해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유독 본인이 자랑할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연락해 본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건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맡고 있거나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일일 뿐이다. 좋은 소식은 알아서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나쁜 소식은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자. 네 번째,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 어떤 일이 고역이라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일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떠넘기고 싶다는 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다.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이기심부터 챙기고 싶은 것이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편의에 눈이 멀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이것은 나아가 관계까지 망치는 일이다. 다섯 번째, 불행 배틀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결혼도 안 한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타인의 노고를 깎아내려야만 내 고생이 더 값지다 느끼는 걸까?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두고 자신의 힘든 얘기를 하며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소연을 빙자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여섯 번째,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은 무성의한 조언 역시 삼가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안 하니?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여행도 가고 교양서도 좀 읽자와 같은 허울뿐인 조언들. 실제로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는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만들 뿐이다. 일곱 번째, 내 얘기만 늘어놓거나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다.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줄 알아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내 얘기만 늘어놓는 일은 일방적인 하소연이나 자랑이기 쉽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말을 가로채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서운한 감정만 쌓인다. 경청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지인과의 돈거래에 대한 세 가지 철칙. 첫 번째,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돈거래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관계 맺기를 위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하지만 막역한 사이에 한해선 예외를 둔다. 단 이때 그냥 준다라는 개념으로 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신뢰가 형성된 사이일 것. 오랜만에 봐도 빌려준 돈 때문에 서로 어색하지 않고 이전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돈이 얽히면 민낯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때 서로의 맨얼굴이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까다롭게 굴지 않아야 관계를 보존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가 남에게 신세를 못 지는 성격일 때는 돈을 빌려준다. 오죽했으면 이런 부탁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라면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성격의 상대라면 그 진심을 알고 있으니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동정심과 신용이라는 확실한 보증은 그때 빌려주지 말거리라는 감정 노동을 겪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의 철칙을 고수한다.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탁을 거절했는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 연을 끊는다. 관계를 그저 수단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목적을 취하려는 모습에 실망할 게 뻔하므로 장기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대라 단정 짓는 것이다.
단못됐다, 뻔뻔하다 등의 감정적인 말은 꺼내지 않는다. 상대가 돈도 안 빌려주면서 못된 소리만 해대네. 따위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를 뜬다.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아니야 같은 담백한 거절이나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면 그만일 뿐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 줄이 하루 종일 내 속을 뒤흔들기도 하고, 내가 꺼낸 말 한마디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되나?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계속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참고 넘기고 또 참다 보니 결국 남는 건 나 혼자 소갈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사과도 대단한 이해도 아닐 겁니다. 그저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지금 이 대화에서 나만 깎여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은 내가 나를 먼저 지켜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조금 지나치네요. 제가 꼭 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선을 넘은 쪽이 아닐까요? 이 짧은 문장들에는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를 위한 말 한마디를 꺼내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란 걸 내가 먼저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책 곁에 두고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조금 더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고치기보다 나를 지키는 연습부터 함께해요. 책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를 읽고